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가 구보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보는요, 소설가 박태원의 호예요. 따라서 이 소설가인 구보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소설가 구보가 정오에 집을 나와서 새벽 2시경 귀가하기까지 하루 동안의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돼요. 그래서 집을 출발해서 경성 시내를 배회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원점 회기형 여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자의 관찰 내용 과 심리가 서술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관찰하는 내용은 당대 세태와 풍속을 관찰해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을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당대 풍속을 주로 보여주니까요. 그 다음에 도시의 사소한 풍경들,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혹은 몽타주의 기법으로 혹은 카메라 아이의 기법으로 그리고 잦은 심표 사용으로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사용한 이 모든 기법을 모더니즘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더니즘 기법은 새로운 실험 정신을 반영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30년대 무기력한 내면의식을 서술했어요. 왜냐하면 소설가 구보의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이죠. 소설가 구보는 지식인이지만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무기력하지만 직업은 뭐예요? 소설가인데 뚜렷한 직업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한 것이 매일매일 소설가라는 게 어느 곳에 일정하게 출근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소설을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잦은 심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구보의 내면을 보여주고요.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사용해서 독자에게 장면의 전환을 예고해 주는 기능도 하고, 그럼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소설가 구보의 내면 의식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결여된 일상적 행복과 지식인의 고독이 나타나 있대요. 자, 그러면 일상적인 행복은 뭡니까? 어떤 가족 간의 행복 혹은 어떤 목표가 있는, 즉 행선지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느끼는 고독을 보여주죠. 어떤 기법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요.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내용과 내용 간에 연관성이 없어요. 긴밀성이 없습니다. 자, 보통의 소설에서는 사건 중심의 인과적 전개가 이어지고, 그리고 통일된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은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요.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나 기억, 연상과 같은 내부적인 인식, 그것을 계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보고 들은 것보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등장인물이 보고 들은 것, 즉 구보가 보고 들은 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사건의 인과성이 없다. 그리고 뚜렷한 사건도 없고요. 뚜렷한 사건이 없다. 뚜렷한 사건이 없고 또 외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면 내적 갈등은 부분 나타나죠.
자, 내적 갈등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남들은 행선지가 있어. 즉, 목적지가 있는데 자신은 갈 곳이 없을 때 느끼는 내적 갈등과 젊은 부부가 가정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은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죠. 자,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이제 몽타주 기법인데요. 이 몽타주 기법이란 한 시점에서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기술하는 방법인데 이제 영화의 한 방법이라고 하죠. 과거에 대한 연상에 따라 내면 의식이 단편적으로 두서없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고요. 소설 속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데, 자, 이것을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도 하죠. 카메라에 눈에 비친 모습을 두서없이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 아이는 바로 구보의 시선이 될 거예요. 구보의 시선에 따라서 두서없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몽타주 기법인데, 여기 그러니까 구보시를 여러분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자, 경성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노파를 보게 돼요.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상상을 하게 돼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몽타주 기법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부분이 되는데요. 원래 몽타주 기법이 뭐라고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이어붙여서 하나의 긴밀한 새로운 장면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파를 먼저 보고 또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상상을 적절하게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몽타주 기법, 카메라 아이 기법이 나타난다는 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고현학적 창작 기법인데, 고현학적 창작 기법이란 고학적 기법과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 고는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관찰하다. 따라서 고현학적 기법이란 현대의 모습을 관찰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고고학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의 것을 관찰하는 학문, 고고학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현학적 기법이란 현대의 모습을 관찰하는 기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소설에서는 노트를 끼고 다니다가 적는 모습이 나와요. 그 부분이 바로 고현학적 창작 기법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고학적 창작 기법이란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세세한 풍속을 조사, 기록하고 탐구하여 창작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시정, 당시의 모습을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는 현대 소설의 입지를 이 소설이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창작 방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소설 속의 장면과 실제 작가의 구분이 없어. 그래서 구분이 없는 그 장면. 다시 말하면 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실제 작가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고현학적 기법이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소설을 쓰는 과정 자체를 소설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인물을 서술하는 기법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거리가 없습니다.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경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초점화된 화자인 구보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그 이야기는 등장인물
구보의 이야기는 서술자가 전달하지만 구보 외에 다른 등장인물은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보는 초점화된 화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인칭 시점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구별해야 할 게, 자, 서술자와 초점화된 화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서술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느냐, 예, 문제고요. 초점화된 화자는 누구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초점화된 화자인 구보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인 구보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이것이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이 소설의 문체상의 특징인데요.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는데, 만연체 문장은 한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죠. 자, 한 문장의 길이가 길면 호흡의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그렇죠? 한 문장이 길게 되면 그 문장을 읽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는 이 소설은 왜 그러면 만연체 문장을 사용했냐면 정돈되지 않은 사유, 의식의 흐름 기법이니까요. 그 전개 과정을 논리적인 조선을 그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적합하기 때문에 만연체 문장을 사용했는데, 반면 이 만연체 문장 중에서 쉼표를 빈번하게 사용해요. 그 이유는 긴 문장을 끊어 읽어서 리듬감을 주고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 쉼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역시 호흡의 속도를 조정하겠죠. 호흡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요? 이 만연체 문장은 그죠? 호흡의 속도가 빠른데 호흡의 속도를 늦춰서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독자도 호흡의 속도를 늦춤으로 인해서 이 등장인물 구보의 심리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흔들림을 잘 드러내게 하고요. 또 일제강점기에서 돌파구가 없었던 지식인들의 고독과 도시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앞부분 줄거리,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자, 26살의 소설가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일정한 직업도 없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보의 어머니는 걱정하겠죠. 그것을 뒤로한 채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여기가 바로 시작 부분이 될 거예요.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목적지 없이 집을 나선 구보의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단락 보면 구보는 이라고 해서 단락의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로 인한 효과, 내용 전환을 독자에게 알려서 독자의 환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자, 그 다음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까닭이다. 자, 구보는 집을 나와서 무의미하게 서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는 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다, 까닭이다, 이런 앉는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독자가 인물의 진행 방향에 따라 따라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형 어미니까 현장감도 얻을 수 있고요. 자,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앞부분을 빼먹었네요.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보는 종로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데
왼편으로 발이 쏠렸기 때문에 종로 내거리에서 왼편으로 향했단 얘기죠. 따라서 이 구보가 종로 내거리에서 왼편으로 간 까닭은 우연적으로 발이 왼편으로 쓸렸기 때문이야. 아무런 목적 없이 이제 종로 내거리에서 왼편으로 향했단 얘기네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추었다.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 이유는 그 구보의 시력이 안 좋아서 사내와 마주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시력을 저주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원망하고 있죠, 스스로. 그의 코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 자, 그는 시력이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의 외양무사,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 안경이 근시를 도와주긴 했는데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해 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맹점이 시야 결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의 시력이 좋지 않았단 얘기네요.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 체례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자, 총독부 병원 시대라는 것은 1928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요. 실제 시기상과는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의 시력 검사표는 환자의 기록을 모아두는 데는 그런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자, 다음 단락을 보니까 R4, L3. 그래서 오른쪽 눈 시력은 4, 왼쪽 눈 시력은 3. 이라고 구보의 시력을 알려줬고요. 이게 이제 소제목으로 나왔으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겠네요. 내용이 전환되었습니다.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도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었다. 자, 예전에 안과의를 방문했던 경험을 서술하고 하고 있는데 예전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과의 역시 제 자신 강도의 안경, 제 자신도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봐. 그 의사 역시 아주 높은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즉 안과 의사도 시력이 안 좋았어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죠. 자신의 그 시력도 못 고치면서 이 환자의 시력을 그죠? 뭔가 진찰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볼 수 있고요. 다음 단락 볼게요. 그래도 그분은 약간 자신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의 앞으로 간다. 화신상에는 옛날에 그죠? 현재 이제 신세계 백화점인데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공간의 이동 보이네요. 처음 종로 내거리, 집에서 종로 내거리, 그 다음 화신상회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공간의 이동, 즉 화신상회에 들어가서 누굴 봤어요? 젊은 아내, 젊은 내외 관찰 대상이 되겠네요. 자,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내외가요. 자,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이거는 구보의 상상이죠. 흙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구보의 상상인데 구보는 왜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자신은
고독하죠. 그런데 그들은 가족, 그쵸?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판적이었어요. 9번은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생각했어. 즉 비판적으로 볼까 생각했는데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부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 젊은 내외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다가 그들의 행복을, 그들에게 부러움을 느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감정이 변화했어요. 젊은 내외에 대한. 자, 그들은 분명히 젊은 내외는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9번은 지금 일상적 행복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그들 젊은 내외가 너도살 되어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백화점에 왔는데 처음엔 부정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그들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행복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단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엔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나중에는 부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구보의 양면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다음 부분, 신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나미와 복동이와 더불어서 구부의 시야를 벗어났다. 여기서 수나미와 복동이는 그들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그죠?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적당히 구부가 추측하여 부른 이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신상에서 본 젊은 부부에 관한 생각.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구부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단락.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인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 여기서 안전지대란 전차 승하차장에 갔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니까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단장은 지팡이, 또 한 손에 공책.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자, 지팡이와 한 손의 노트를 보니까 이 구보는 소설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소설가로서의 고현학적 모습이 되겠네요. 소설가로서 뭔가를 보고 관찰하고 나서 그것을 쓰려고 하는 모습이니까요. 적으려고 하는 모습이니까요. 자, 물론 그분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바로 도시 지식인으로서의 내적 갈등이 되겠어요. 자신의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것. 지식인으로서의 갈등. 그 다음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이들은 뭐예요? 목적지가 있어서 전차를 기다리겠죠.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과 구보의 대조가 나오네요. 그들은 행선지가 있지만 구보는 행선지가 없다는 것.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가정했을 때 그는 저 혼자 남아있는 곳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그래서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 올랐다. 자, 목적지가 없는 구보가 움직인 전차에 뛰어오른 이유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죠. 애달픔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구보의 정서는 외로움과 고달픔, 애달픔이 되겠네요. 자,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소제목 전차 안에서. 그래서 장면 전환을 알려줬어요. 자, 9번은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게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 전차 안에서 이 얘기도 가능하고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먼저 앉아서 자신의 자리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구보는 차창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요. 왜? 뚜렷한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죠. 대체 어느 곳까지,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계속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를 보니까 이 행선지는 물론 삶의 방향성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구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창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유흥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자, 전차는 경성운동장 앞으로 가나 봐요. 전차과에서는, 여기서 전차과는 전차를 관리하는 곳이겠죠. 자, 그곳에서는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뉴스가 게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교회라는 것은 도심 외곽 지역이에요. 가보지 않았대요. 요즘에 구보는.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한적은 뭔가 한가하고 적막한 곳이죠.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자, 교회는 한적하고 고독하대요.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구보는 교회를 가지 않겠죠.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대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구부의 성격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즉,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소극적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함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독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위안을 삼은 거예요. 그죠? 고독을 사랑했다고 한 것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자기 위안, 즉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은 굉장히 고독한데 나는 고독하지 않아 라고 자기 체면을 걸었다는 이야기네요. 표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행선지를 말하란 얘기죠. 구보는 단장을 왼풀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섰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자, 1930년대 당시에 차장이 표를 검사했나 봐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 상황이 드러난 것이고요. 자,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주머니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다는 것은 전차 시내 구간에 그 요금이 5잎이었나 봐요. 그리고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대요. 다음,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 동전을 본다. 자, 그러니까 이 구보는 종묘에서 내리지 않았네요. 그것들은 동전을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 일본의 연호대로 이제 일본의 연호대로 동전의 발행 연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대정 54년, 이거는 동전의 발행 연도를 모두 합해 본 거예요. 구보가요.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계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한계 의미도 찾아내지 못했다. 쓸데없는 일이 되었네.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보는 지금 시내를 배회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시내를 배회하는 이유는 행복을 찾고자 함이죠. 그런데 아직 행복을 찾지 못했고 끝까지 찾지 못할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보가 자신의 행동에서 의미를 막 동전의 연도를 막 세어본 것에, 그죠?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구보가 동전을 보면서 행복을 찾으려 했는데 다음 단락 봅시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면서 문득 창경원이라도 할까 하고 생각해. 아직 그러니까 행선지를 정하지 못했어요. 목적지를.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어. 대답도 하지 않았어. 왜?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 곳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한 번 차에 몸을 을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자, 어디에서든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모습이요. 이것은 삶의 방향성을 잃은 근대적 지식인의 나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을 해도 들릴 걸 그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삶이 너무 무료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무료한 일상에서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 자,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든 한계의 일일 수는 있다. 그래서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 벗은 정신병에서, 그죠? 대학병원에서 정신병을 연구하고 있었나 봐요. 자,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머리를 돌리자 그곳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서 사고 흐름에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네요.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았는데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왜 놀랐니?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며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래서 라며 뒤를 켜 물을 것이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할 것이다. 자, 그럼 이 전차 안에서 우연히 본 그 한 여성은 구보와 관계가 있는 인물이네요.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라고도 말하면 어머니는 내 아들을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것이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봐 얼토당토하는 먼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저 여자는 예전에 선을 보았던 여자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말을 못 시키고 있어요. 왜? 굉장히 소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시선을 얼토당토하는 먼 곳을 보았어요. 이 구보의 성격은 소심하다, 소극적이다, 그죠? 습기가 없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 이 여성은 예전에 선을 보았던 인물인데 자신이 이렇게 먼저 말하면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소심해서 내가 먼저 말을 시키면 그 여자가 좀 뭐 할 것이다? 좀 불편해할 것이다.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자, 그리고요, 어머니에게 만약에 이 사실을 말하면 뭐 꼬치꼬치 물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구보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알고 아들을 졸하다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내 아들을 얌전해서 그래 라고 변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들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머니 역시 이 아들이 주변머리 없다는 것,
소심하다는 건 인정하는 거죠. 중략 부분 줄거리 봅시다. 여자와의 단 한 번 만남에 관해 회상하는 동안 회상했어요. 그 여자를 보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자, 여자가 시야에서 멀어지자 구보는 여자에게 아는 체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와, 굉장히 이제 그죠?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어떤 여자를 떠올리며 예전에 좋아했던 그 일본에서 좋아했던 여자를 떠올렸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교차적으로 일어났는데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에 이 부분 중략된 부분이 문제에 나온다면 어떤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부분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인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행복에 관한 상념에 잠겼던 구보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벗을 찾아가기로 한다. 다방에서 차를 마실 때 과거에 예전에 사귀었던 모습, 사귀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상상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벗을 찾아간대요. 거리를 걷던 구보는 우연히 마주친 옛 벗에게 용기를 내어 인사하지만 냉랭하게 외면을 당하고 울 것 같은 심정을 느낀대요. 자, 요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고요. 다음 단락 봅시다. 조그만 소제목을 통해서 다음 단락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네요. 자, 봅시다.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으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자, 남대문 안팎으로 나가보기로 했네요.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구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이 없다. 자, 남대문 안팎에는 약간 웅숭구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기운이 없었대요. 즉 활기가 없었어.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거와는 달랐어요. 기대했던 거와 달리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구보는 고독을 느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 이곳은 약동하는 무리가 없었던 거죠. 남대문은. 자,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래서 경성역을 가죠. 그래서 경성역에 무엇을 기대하고 갔어요? 뭔가 생동감 있는, 그죠? 약동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경성역을 갑니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다. 여기서 인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뭔가 생동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이 낡은 서울의 호흡 역시 이제 생동감 있는 모습, 또 감정, 뭔가 생동감 있는 모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경성역으로 이동하네요. 자, 도회의 소설가는 자신을 말하는 거죠.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한다. 이 항구는 뭐예요? 바로 경성역이죠. 왜 그러면 소설가는 경성역과 친해야 할까요? 바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기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분은 소설가니까요. 구보는.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 어떤 직업의식, 그러니까 다양한 그 다음에 생동감 있는 것을 관찰하는 작가로서의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역시 3등 대합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경성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보가 궁극적으로 경성역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자,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그곳 경성역에 있었어. 그럼 왜 경성역에 가서 고독을 느꼈는지 봅시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 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구보가 경성역에 가서 고독을 느낀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인간 본래의 온정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구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야? 인간 본래의 온정을 느끼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네들은 경성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어. 굉장히 사무적이옵니다. 사무적이네요. 그리고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아 역시 사무적이에요.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는 불신감이 만연한 1930년대의 세태를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즉 불신감이 만연한 1930년대의 모습.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그래서 그러한 비인간적이고 불신감이 만연한 이 세태에 대해서 그 소설가 구보는 연민을 느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보았다. 역시 노파가 관찰 대상이네요. 그는 여기서 그가 노파가 되겠네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는 뭔가 가정부, 그 집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살다가, 도와주는 삶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라고 소설가가 추측해 보네요. 구보가. 자, 이 부분은 노파의 외양을 통해서 고단한 삶을 예측해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 자, 안면 근육은 어떤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여기가 바로 노파에 대한 외양모사, 그쵸?를 통해서 그의 고단한 삶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목포도 있고 일용 자파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것이다 라고 구보가 추측해 보고요.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대도로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긴다. 그를 비판적으로, 그를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중년의 시골 사내는 노파를 업신여기고 되도록 간격을 두고 앉았기 때문이죠. 즉 중년의 시골 신사의 거만한 태도에 거부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카메라 아이 기법, 몽타주 기법입니다. 자, 여기 경성역에서 처음에 구보는 노파를 바라보고요. 노파를 관찰하다가 그 다음 중년의 시골 신사를 관찰하면서 장면이 바뀌죠. 이것이 바로 몽타주 기법이죠. 몽타주 기법이란 어떤 각각의 장면을 떼어 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장면으로 제시하는 부분이죠. 노파의 모습을 관찰하고 또 중년 시골 신사의 모습을 관찰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으니까 몽타주 기법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에요. 노파에 대해서는 약간은 연민 어린 태도, 시선을 보이고 있고 중년의 시골 신사에게는 비판적이고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냉소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 그리고 이것과 다른 자조적 태도를 구분해 봅시다. 자조적 태도는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이고, 냉소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일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일이 너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첫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